전라남도 곡성의 작은 마을, 70대 할머니가 키운 고아 소년이 하루아침에 재벌가에 잃어버린 장남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려한 재벌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상속권을 노리는 차가운 시선과 음모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지만 왜 그의 흉터 위치는 기록과 달랐을까요? 그리고 재벌가 둘째 아들이 감춘 충격적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피보다 진한 할머니의 사랑과 진실을 향한 한 청년의 용기 있는 선택, 지금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인면 마을,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하루를 연다. 세월의 빛바랜 초가집 한 채, 그 안에서 고요한 발소리가 마루를 적신다. 75살 오순자가 부엌으로 향하는 소리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굽어도 순자는 매일 이 시간이면 밥을 짓는다. 하늘아, 일어나거라. 부드러운 목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운다. 17살 장하늘이 이불을 젖히며 일어난다. 키가 훌쩍 자라 이제는 순자 어깨를 훌쩍 넘어서는 소년이지만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는 5살 아이 같은 웃음을 짓는다. 할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늙은이가 잠이 많으면 병 된다고 했잖니. 얼른 세수하고 밥 먹어라. 하늘은 마당 우물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거울 대신 고인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본다. 이마 왼쪽 끝에 있는 작고 뚜렷한 흉터가 햇살에 반짝인다. 어릴 적부터 있던 그 흉터를 하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부였으니까. 하늘이 너는 참 복스럽게 생겼다. 마을 이장 박기수가 지나가다 말을 건넨다. 70을 넘긴 박기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터줏대감이다. 그놈이 복덩이여, 순자씨. 당신이 복을 키우는 거야.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12년 전 경찰차에서 내린 5살 하늘을 처음 봤을 때부터 품어온 의문이다. 할매 말씀이 맞아요. 전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하늘이 순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다. 순자는 그런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넌 대체 어디서 온 아이냐? 왜 그 작은 몸에 그런 상처를 안고 왔을까? 밥상을 차리는 순자의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럽다. 된장찌개에 호박을 넣고 김치볶음을 해서 계란 후라이까지.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하늘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애쓴다. 할매가 해주시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러게. 내가 잘 먹어줘서 할미가 보람있지. 하늘은 농사일을 거둔다.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따고 밭에서 잡초를 뽑고 때로는 마을 어른들 일손을 도와준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하늘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아한다. 오신의 하늘이 참 반듯하게 컸네. 저 아이 보면 기특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사람들은 하늘을 오신의 하늘이라고 부른다. 순자의 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다. 하늘도 자신을 오하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저녁이 되면 순자와 하늘은 마루에 앉아 별을 본다. 도시에 불빛이 없는 시골 하늘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빛난다. 할매, 저 별들은 언제부터 저기 있었을까요? 글쎄다. 할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쭉 있었겠지. 순자는 하늘의 이마에 있는 흉터를 슬쩍 바라본다. 별빛에 비친 그 작은 상처가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보인다. 하늘아, 내가 어릴 때 아픈 적 있었던 거 기억나니? 아니요. 할매가 워낙 잘 돌봐주셔서 아픈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마 흉터는? 이거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늘은 별다른 관심 없이 대답한다. 하지만 순자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작은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기억한다. 할매,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해서. 순자는 하늘의 손을 꼭 잡는다. 거칠어진 제 손과 달리 하늘의 손은 아직 부드럽다. 농사일을 해도 아직은 젊은 손이다. 할매가 계셔서 전 정말 행복해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마을에는 평화가 흐른다. 하늘은 순자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하늘이 잠든 후 순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에는 12년 전 경찰이 건네준 서류들이 들어있다. 신원불명의 아이, 추정 나이 5살 유기아동. 그리고 아이의 몸에 있던 상처들에 대한 기록. 하늘아, 미안하다.
할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고 다시 상자를 닫는다. 내일도 하늘을 위해 밥을 짓고 함께 별을 보고 이 평범한 행복을 지켜내야 한다. 마을 한쪽에서는 개가 짖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든다. 그리고 초가집에서는 할머니와 손자가 평화롭게 잠들어간다. 하지만 이 평화 위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에 봄이 깊어갈 무렵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려왔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조용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이런 고급차가 이 마을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저 차 번호판 보니까 서울차네. 누가 왔을까? 우리 마을에 서울 사람 아는 사람 있나? 박기수 이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차를 바라봤다. 5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면서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 차는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차에서 내린 여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도시 사람이었다. 그녀는 주민센터로 곧장 향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미영입니다. 김미영이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히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오순자 할머니 댁에서 키우고 계신 장하늘 군에 대한 보호자 현황을 재점검하러 왔습니다. 정례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주민센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련 서류를 꺼냈다. 하늘이 참 착한 아이예요. 할머니를 잘 모시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입양 당시의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2년 전 일이라. 당시 담당자가 퇴직하셔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기 아동으로 분류되어서 순자 할머니가 보호자로 등록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펴봤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조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2년 전 서울에서 5살 남자아이 유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아이와 장하늘 군의 신체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눈이 커졌다. 설마 하늘이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시 유괴된 아이의 이마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장하늘 군에게도 비슷한 흉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미영은 순자의 집을 찾아갔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순자는 낯선 방문객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어서 오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사회복지사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하늘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까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 같았다. 하늘이가 뭔 일 있나요? 할머니, 하늘이를 처음 맡으실 때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주춤했다. 그러나 김미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갈 곳 없는 아이가 있다고 임시로라도 맡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보러 갔더니 그렇게 작고 무서워하는 아이를 어떻게 그냥 둬요. 그때 하늘이 상태는 어땠나요? 많이 무서워했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밤에 자주 울고 이마에 상처도 있었고요. 김미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상처 말씀인데요. 혹시 DNA 검사 같은 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DNA가 뭔가요? 그런 건 해본 적 없어요. 할머니, 사실은.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12년 전 서울에서 재벌가 아들이 유괴됐었는데 그 아이와 하늘이의 특징이 너무 비슷해서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늘이가 그 아이라면. 아니에요. 순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하늘이는 우리 손자예요. 제가 12년 동안 키웠어요.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하늘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김미영은 하늘의 이마에 있는 흉터를 유심히 바라봤다. 할매, 손님이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예요. 김미영이 다정하게 인사했다. 하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정례 방문이에요. 김미영은 하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며 그를 관찰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고. 김미영이 떠난 후 순자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다. 하늘은 할머니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며칠 후
김미영은 다시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순자 몰래 마을 이발소를 방문했다. 사장님, 혹시 오순자 할머니 손자 하늘이 머리 깎아주신 적 있나요? 물론이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혹시 떨어진 머리카락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발소 사장은 의아해했지만 김미영이 사회복지사라는 말에 쓰레기통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주워 건넸다. 그날 저녁 김미영은 마을 외곽밭길에서 전화를 걸었다. 네, 샘플 확보했습니다. 내일 바로 검사 의뢰할게요. 며칠 후 김미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유전자 일치율 99.999%입니다. 그 아이가 맞아요. 재벌가 첫째 아들 장민호 군입니다. 김미영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다. 하늘의 평화로운 일상도 순자의 조용한 노년도 모두 끝나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일주일 후 마을에 다시 검은 세단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김미영과 함께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동행했다. 그들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진지했다. 순자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았다. 지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순자는 이미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늘이는 정말 그 아이가 맞나요? 네, 할머니.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 일치합니다. 하늘이는 장그룹 회장의 첫째 아들 장민우가 맞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하늘이를 데려가시겠다는 건가요?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그 아이의 친부모가 12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장그룹 회장 부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하늘이 낯선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하늘아. 김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할머니와 함께 들어볼래? 하늘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으로 들어간 일행들 앞에서 김미영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늘아, 너는 사실 이 할머니의 친손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서울에 진짜 부모님이 계셔.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5살 때 유괴됐었어. 그리고 그때 이 마을에서 발견되어서 할머니가 키우게 된 거야. 너의 진짜 이름은 장민우이고 장그룹이라는 큰 회사 회장의 아들이야.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할매, 이게 정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하늘아. 할미가 너한테 말 못했다. 왜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를 보내기 싫었어. 넌 할미한테는 진짜 손자나 다름없었어. 하늘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1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저는 서울로 가야 하는 건가요? 그래야겠지.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하늘을 배웅했다. 박기수 이장을 비롯한 어른들은 모두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하늘아, 잘 가거라. 가끔 마을 생각나면 놀러와. 서울 가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하늘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농사일할 때 입던 옷 몇 벌과 할머니가 짜준 양말이 전부였다. 할매, 저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하늘을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다. 잘 가거라, 우리 하늘이. 거기서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다. 태어나서 처음 떠나는 고향 길이었다.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3시간 후 차는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저택은 하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여기가 제 집인가요? 응, 내 집이야.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분수대, 그리고 거대한 서양식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현관에서 50대 중반의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그룹 회장 장철수와 부인 이미경이었다.
이미경은 하늘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민우야, 우리 민우야. 그녀가 하늘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하늘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어색했다. 어머님, 아이가 아직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철수 회장이 하늘에게 다가왔다. 민우야, 아버지다. 12년 동안 너를 찾았어. 하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하늘을 압도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민우야,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미경이 다정하게 물었다. 저는 그냥 밥이면 돼요. 바? 어떤 바? 한식? 양식? 일식? 하늘은 당황했다. 그냥 할머니가 지어주던 흰쌀밥과 반찬이면 충분했는데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다. 장그룹의 둘째 아들 장성재였다. 어머니, 이 아이가 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기가 흘렀다.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성재야, 인사해. 내 형 민우다. 형? 성재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형이시군요. 성재야. 장철수가 날카롭게 꾸짖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성재는 표면적으로는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는 적대감이 숨어 있었다. 하늘은 그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 하늘은 거대한 식탁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다. 포크는 왼손에, 나이프는 오른손에 들어야 해. 성재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하늘의 얼굴이 붉어졌다. 집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만 사용했는데 이런 서양식 식사법은 전혀 몰랐다. 괜찮아, 민우야. 천천히 배우면 돼. 이미경이 다독여줬다. 하지만 하늘은 더욱 위축됐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그날 밤 화려하게 꾸며진 방에서 하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에서 보던 별들이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도 고향의 고요한 밤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일까? 하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분명 혈연으로는 진짜 가족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성재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다.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늘은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하늘에게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다. 아침마다 펼쳐지는 화려한 아침 식사, 어떻게 앉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칙들,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시선들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민우야, 오늘부터 예절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받을 거야. 이미경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하늘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다. 예절이요? 응, 식사 예절, 말하는 법, 걷는 법까지. 우리 아들이니까 제대로 배워야지. 예절 선생 윤정이는 50대 초반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하늘의 모든 행동을 세세하게 지적했다. 등을 꼿꼿이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얘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원래 이렇게, 원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장가의 장남으로서 품격을 갖춰야 해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한편 장그룹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홍보팀장 박상우가 장철수 회장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당분간은 민우 군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다음 달 장그룹 계열사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후계자 구도 변화 소식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장철수는 고민에 빠졌다. 12년 만에 찾은 아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과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럼 언제까지? IPO가 마무리될 때까지만요. 석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장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의 존재는 당분간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장철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민우 이야기는 당분간 밖에서 하면 안 된다. 회사 사정상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하늘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정말 이 집 아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언제쯤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집에서 개인 교습을 받는 것이 좋겠어. 사실상 외출 금지나 다름없었다. 하늘은 갑갑함을 느꼈다. 고향에서는 자유롭게 마을을 돌아다니고 밭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는데 이곳에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날 밤 하늘은 몰래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매. 하늘아. 잘 지내고 있니? 순자의 목소리를 듣자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매, 저 여기 무서워요. 왜? 무슨 일 있었니? 모든 게 낯설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밖에도 나갈 수 없어요. 순자는 하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조금만 참아라, 하늘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할매, 저 정말 거기 아들이 맞는 건가요? 뭔가 이상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성재가 하늘의 방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들린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성재는 곧바로 사설탐정 이동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탐정님, 부탁드린 일 어떻게 되어 가나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다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떤 점들인가요? 장민우 군이 유괴당했을 때의 기록과 현재 하늘이라는 아이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처 부위와 관련해서. 성재의 눈이 번뜩였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며칠 후 이동훈은 곡성으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이 처음 이 마을에 온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했다. 그때 그 아이 상태가 어땠나요? 박기수 이장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참 안쓰러웠지.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특히 이마 쪽에 깊은 상처가. 이마 쪽이요? 정확히 어느 부분인가요? 왼쪽 끝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오른쪽이었나? 워낙 오래된 일이라. 이동훈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당시 유괴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이상하다. 유괴 당시 기록에는 오른쪽 이마에 상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늘이의 상처는 왼쪽에 있어. 그는 몰래 하늘의 사진을 찍어서 당시 사건 기록과 대조해봤다. 흉터의 위치가 분명히 달랐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혹시 DNA 검사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동훈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당시 DNA 검사를 담당했던 연구소, 검사 과정, 그리고 결과, 보고서까지 모든 것을 재검토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DNA 검사 샘플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과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의도적인 조작일 수도 있어. 한편 집에서는 하늘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었다. 예절 수업은 계속되었고 그의 말투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라고 해야죠. 왜 자꾸 제 말투를 바꾸려고 하세요? 당신은 이제 장가의 장남입니다. 품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해야 해요. 하늘은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기분이었다. 고향에서의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잘못된 것으로 취급받았다. 그날 밤 하늘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일까? 뭔가 계속 이상해. 그리고 멀리 곡성 방향을 바라보며 순자를 그리워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밥,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었던 마을,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사람들이 간절히 그리웠다. 바로 그때 성재의 방에서는 이동훈으로부터 온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보고서에는 하늘이 진짜 장민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찾았군. 성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은 우연히 장철수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부르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지만 서재는 비어 있었다. 기다리면서 둘러보던 중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장민우 유괴 사건 수사 기록. 호기심에 이끌려 서류를 들춰보던 하늘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당시 유괴된 장민우의 신체적 특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흉터 부위에 대한 기술이 하늘을 혼란스럽게 했다.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상단부의 길이 약 3cm의 선형 상처 확인됨. 하늘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마를 만져봤다. 자신의 흉터는 분명히 왼쪽에 있었다. 17년 동안 매일 봐온 자신의 얼굴이었으니까. 이상해. 왜 다르지? 민우야, 여기 있었구나. 갑자기 들려온 장철수의 목소리에 하늘은 깜짝 놀라 서류를 덮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장민우가 맞나요? 장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재빨리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그런 건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너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니까. 하지만 하늘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의문이 자리 잡았다. 흉터 위치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며칠 후 성재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언론에 제보했다. DNA 검사 과정에서 샘플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 진짜 장민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틀 후 아침 폭탄이 터졌다. 장그룹 회장 아들 신원 조작 의혹, 가짜 장남 스캔들, 진실은? 신문과 뉴스에서는 하늘의 신원에 대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장그룹 주가는 폭락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장철수는 분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경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우리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누구인가요? 그때 성재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요. 가짜가 우리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재야, 내가 이런 일을 꾸민 거냐? 장철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흉터 위치도 다르고 DNA 검사도 조작된 거였어요. 성재의 차가운 폭로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한 달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서울로 올라왔다. 허리가 굽은 채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가에 도착한 그녀는 하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하늘아, 할매. 하늘은 순자의 품에 안기며 한참을 울었다. 한 달 동안 쌓인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괜찮다, 하늘아. 할미가 왔다. 순자는 하늘을 달래며 말했다. 넌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어. 넌 할미 손자야. 그걸로 충분해. 장철수와 이미경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 달 동안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정을 쌓았는데 갑자기 가짜라는 말을 들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설령 민우가 아니라고 해도 이 아이도 우리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성재는 단호했다. 안 됩니다.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됐어요. 계속 여기 있으면 우리 가족만 피해를 볼 뿐입니다. 그날 밤 하늘은 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할매, 저 정말 누구인가요? 하늘아, 중요한 건 내가 누구 아들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야. 넌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하지만 저는 내가 장민우든 아니든 넌 할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자야. 다음 날 아침 언론의 보도는 더욱 거세졌다. 하늘의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는 완전히 대중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장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하늘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다. 미안하다, 하늘아. 어른들이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 저는 할매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떠나는 날 이미경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하늘아. 어른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 괜찮아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차에 오르기 전 하늘은 장가를 한 번 더 돌아봤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성재는 창문 너머로 떠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장민우는 어디에 있는지. 곡성으로 돌아온 하늘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익숙한 흙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한 달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늘아, 많이 힘들었지? 순자는 야윈 하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한 달 만에 만난 손자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 할매, 저는 정말 누구인가요? 제 진짜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늘아, 내 이름은 장하늘이야. 할미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돌아온 것을 반겼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하늘이가 고생 많았겠네. 그래도 우리 마을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박기수 이장은 하늘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도시 양반들이 우리 하늘이를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야? 참 못된 짓이지.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장민우가 아니라면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DNA 검사에서 일치했던 걸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장그룹의 비서실장 오병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집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장그룹 비서실장 오병수입니다. 순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장그룹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할머니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병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12년 전 사진 몇 장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당시 장민우 군이 유괴됐을 때의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하늘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유괴범과 함께 있는 5살 하늘의 모습이었다. 이 아이는 하늘이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오병수가 꺼낸 것은 당시 병원 치료 기록이었다. 장민우 군은 유괴 과정에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바로 이 기록입니다. 의료진이 작성한 수술 기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환자의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응급 봉합술 시행. 기존 상처 부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여 재봉합. 순자는 기록을 읽으며 놀랐다. 그럼 원래 오른쪽에 있던 상처가 수술 후에 왼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맞습니다. 의료진이 상처를 치료하면서 흉터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늘이의 흉터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오병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성재 군이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숨기고 하늘이를 가짜라고 조작한 겁니다. 뭐라고요? 성재 군은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탐정을 고용해서 하늘이의 신원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순자는 분노로 떨었다. 그럼 우리 하늘이가 진짜 장민우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는 분명히 장민우가 맞습니다. 오병수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새로 의뢰한 독립적인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조작 없이 정확하게 진행된 검사예요. 결과는 명확했다. 하늘과 장철수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99%였다. 회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늘이 진짜 장민우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그들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 하늘이를 다시 데려가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하늘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때 밭에서 돌아온 하늘이 집에 들어왔다. 낯선 손님을 보고 어색해했지만 순자가 상황을 설명해주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저는 정말 장민우인가요? 네, 하늘이. 넌 진짜 장민우야. 오병수가 모든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하늘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럼 성재는 왜 저를 가짜라고 했던 거죠? 상속권 때문입니다. 형이 나타나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늘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오병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하늘이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편해요. 순자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하늘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미는 지지할 거야. 하지만 내 진짜 부모님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할매가 제 진짜 할머니예요. 그분들은 아직 낯선 사람 같아요. 오병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하늘이가 결정할 시간을 드릴게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주세요. 그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 밤 순자와 하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할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아, 할미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어디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말이야. 저는 할매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순자는 하늘을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하늘의 진짜 부모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다. 12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별이 쏟아지는 시골 하늘 아래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내일을 준비했다. 이제 진실은 모두 밝혀졌다. 남은 것은 선택이었다.
오병수가 떠난 지 사흘 후 하늘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성재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진짜 부모는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다. 할매, 저 서울에 한번 다녀올게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거기서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이번에는 달라요. 저도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성재에게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하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럼 할미도 같이 가마.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가 혼자 가볼게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곡성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는 것이었다. 장그룹 본사에 도착한 하늘은 오병수에게 연락했다. 비서실장님, 저 하늘입니다. 지금 본사에 와 있어요. 하늘이? 갑자기 왜? 성재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 회장님도요. 오병수는 급히 회장실로 달려가 장철수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하늘이가 왔습니다. 장철수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가? 지금 어디에? 로비에 있습니다. 성재군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성재가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하늘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여기 왔어? 하늘은 성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한 달 전과는 달리 위축되지 않는 눈빛이었다.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 진실에 대한 이야기요.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낌새가 이상했다. 그때 장철수와 이미경이 서둘러 로비로 내려왔다. 이미경은 하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어머니. 아니, 이미경 씨. 하늘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예전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회의실로 가서 이야기하자. 장철수가 말했다. 회의실에 모인 네 사람. 하늘은 가방에서 오병수가 준 자료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자료들 보셨나요?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뭔데? 제가 진짜 장민우라는 증거들이에요. 흉터 위치가 수술로 인해 바뀐 것, 그리고 새로운 DNA 검사 결과까지요. 하늘은 차근차근 자료를 설명했다. 장철수와 이미경은 충격에 빠졌고 성재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성재가 사설 탐정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었다. 오병수가 미리 확보한 증거였다. 당신이 탐정을 고용해서 저를 가짜로 만들려고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장철수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재야, 이게 정말이냐? 성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다는 거냐? 형이 나타나면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성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늘은 성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하는 건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형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형? 하지만 저를 가짜로 만들어서 쫓아내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성재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성재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일어서자 하늘이 말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실망했을 뿐이에요. 형, 저는 곡성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이 집의 상속자는 당신이 되는 거죠. 장철수가 급히 말했다. 민우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넌 우리 아들이야. 저는 오하늘이에요. 장민우가 아니라. 하늘의 단호한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물론 혈연으로는 당신들의 아들이겠지만 마음으로는 할머니의 손자예요. 이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늘은 성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늘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가끔이라도 할머니께 안부 인사 정도는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이지만 가족이었잖아요. 성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 장철수가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말했다. 민우야, 정말 돌아가겠다는 거냐? 네. 그곳이 제 집이에요. 그럼 가끔 연락이라도 하자. 아버지 부탁이다. 하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회의실을 나서기 전 하늘은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저는 이제 오하늘로 살아갈 거예요. 장민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게 하늘은 장그룹 본사를 떠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늘은 깊은 숨을 쉬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곡성으로 돌아가 순자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재벌가의 아들이 아닌 시골 할머니의 손자로서 말이다. 로비를 나서며 하늘은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곡성에서는 매일 밤 별들이 반짝였다. 그곳이 바로 자신이 속한 곳이었다. 성재는 회의실에서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다.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곡성으로 돌아온 하늘은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익숙한 시골 공기를 마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순자는 마당에서 하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매,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니?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순자는 하늘을 꼭 안아주었다. 손자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순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하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하늘이가 이제 정말 우리 마을로 온 거지? 그래, 이제 서울 사람들이 우리 하늘이 괴롭히지 못할 거야. 박기수 이장이 하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하늘아. 이제 마음 편히 살아라. 하늘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다. 역시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장그룹에서 큰 트럭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온 것이다. 트럭에는 건축 자재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이게 뭔가요? 순자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뒤이어 나타난 오병수가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하늘이와 할머니를 위해 집을 새로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집이 좋은데요. 하늘이 말했다. 그리고 마을에 도서관도 하나 짓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요. 박기수 이장의 눈이 번쩍였다. 도서관이라고? 우리 마을에? 네, 그리고 이름은 순자재단 어린이 문화관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제 이름을 붙인다고요? 할머니께서 하늘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늘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장철수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너무 큰 선물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다. 아버지, 장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감사하지만 너무 큰 일은 하지 마시라고요. 하늘이가 원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만은 꼭 짓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하늘은 도서관 건립에만 동의했다. 마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몇 달 후 작지만 아름다운 도서관이 마을에 들어섰다. 개관식 날 장철수와 이미경이 곡성까지 내려왔다. 민우야. 아니 하늘아. 장철수는 하늘을 부르는 이름도 조심스러웠다. 이제 하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하늘아. 이 도서관이 마음에 드니? 네, 정말 좋아요. 마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도서관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순자재단 어린이 문화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순자와 하늘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미경이 순자에게 깊숙이 인사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하늘이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줬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장철수 부부는 하늘과 잠시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하늘아, 가끔 서울에 놀러 와도 되겠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하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재도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 성재는 어떻게 지내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 너에게 용서받고 싶어 해.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몇 주 후 정말로 성재가 곡성을 찾아왔다. 그는 혼자 왔고 순자에게 큰 절을 올렸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성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거라.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까지 해. 형에게도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하늘은 성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형제답게 지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자가 직접 지은 밥과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성재가 감탄하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네. 성재는 도시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순자의 밥이 맛있었다. 형, 저 가끔 여기 놀러 와도 될까요?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곡성에서는 순자의 손자 오하늘로, 서울에서는 장가의 첫째 아들 장민우로 인정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1년 후 하늘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농업에 관심이 생겨서 농가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다. 하늘아, 서울대학교는 어떠니? 장철수가 제안했다. 저는 전남대학교 농가대학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가깝거든요. 그래, 내가 원하는 곳에 가거라. 하늘은 전남대학교에 합격했고 매일 통학하며 대학을 다녔다. 주말에는 순자를 도와 농사일을 했고 방학 때는 가끔 서울에 올라가 장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하늘이 대학에서 돌아오니 순자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착한 할머니와 손자가 살았어요. 아이들은 순자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순자재단 도서관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할머니는 아이들의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다. 할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할미도 행복해. 저녁이 되어 둘이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늘아, 후회 없지? 네, 할매.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혈연으로는 장가의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순자의 손자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별이 쏟아지는 곡성의 밤하늘 아래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내일을 꿈꾸었다. 때로는 장민으로, 때로는 오하늘로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을 하늘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